대전역 3번 출구 앞 새벽 5시 반.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시간에 역 바닥은 유난히 차가웠다. 사람들은 이 시간에 대전역을 잘 모른다. 기차 시간표보다 먼저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아무 일정도 없는 사람들. 그날도 할아버지는 신문지 2장을 접어 바닥에 깔고 그 위에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나이는 73. 이름은 이제 불러주는 사람이 없었다. 아버지, 이번엔 진짜 힘들어요. 아들이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었다. 그 말 한마디에 할아버지는 짐을 쌌다. 아니, 짐을 쌌다고 하기엔 너무 초라했다. 옷 2벌, 통장 하나, 그리고 가족 사진 1장. 사진 속에는 웃고 있는 아들이 있었다. 결혼식 날 아버지의 팔짱을 끼고 그 사진을 할아버지는 대전역 벤치에서 천천히 접어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내가 있으면 더 힘들겠지. 그렇게 집을 나왔고 아들은 잡지 않았다. 대전역은 이상한 곳이다. 떠나는 사람과 도착하는 사람이 같은 바닥을 밟지만 서로를 보지 않는다. 할아버지는 그 틈에 섞였다. 노숙자가 되겠다고 결심한 적은 없었다. 다만 하룻밤만 버티자고 생각했다. 그 하룻밤이 사흘이 되고 사흘이 겨울이 되었다. 처음엔 자존심이 남아 있었다. 사람들이 주는 빵을 받지 못하고 쓰레기통 옆에서 버려진 캔커피를 찾았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 자존심이 아니라 손이 먼저 움직였다. 사람은 참 쉽게 내려오는구먼. 할아버지는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말했다. 그날 새벽 역 안을 청소하던 직원이 잠시 할아버지를 바라봤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종이컵에 따뜻한 물을 담아 벤치 옆에 놓고 갔다. 할아버지는 그 물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마셨다. 그 순간 눈물이 아니라 숨이 먼저 떨렸다. 아직 사람이구나. 그렇게 대전역에서의 2번째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 누구도 이 노숙하는 할아버지가 몇 달 뒤 완전히 다른 이름으로 불리게 될 줄은 아직 몰랐다. 전화는 대전역에 오기 사흘 전 밤에 걸려왔다. 할아버지는 그날도 아들 집 부엌 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워 있었다. 천장에서 떨어지는 형광등 불빛이 유난히 밝았다. 아버지, 아들의 목소리는 이미 결론을 내려놓은 사람의 것이었다. 이번 달만 넘기면 될 줄 알았는데 은행에서도 더는 안 된대요.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을 하면 변명이 될 것 같았고 침묵을 하면 부담이 될 것 같았다. 아버지 연금으로도 생활이 안 돌아가요. 그 말에 할아버지는 자신이 숫자로 불리는 기분이 들었다. 아들이 이어 말했다. 죄송한데 당분간 다른 데 가 계실 수 있을까요? 당분간이라는 말이 얼마나 잔인한 말인지 아들은 몰랐다. 그 말은 기약이 없다는 뜻이었고 돌아오지 말라는 말과 다르지 않았으니까 내가 방해가 되나?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다. 아버지, 저도 제 가족이 있어요. 그날 아들은 아버지를 아버지가 아니라 문제로 불렀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할아버지는 한참 동안 일어나지 못했다. 아내가 살아 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까? 아니면 아내가 떠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걸까? 생각은 끝이 없었지만 결론은 하나였다.
머물 자리가 없다는 것. 다음 날 아침 아들이 출근한 사이 할아버지는 조용히 집을 나섰다. 문을 닫으며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면 다시 주저앉을 것 같아서였다. 대전역에 도착했을 때 비가 내리고 있었다. 역 광장은 젖은 신발 냄새와 커피 향이 섞여 있었다. 할아버지는 한동안 표를 사는 사람들을 바라봤다. 어디든 갈 곳이 있는 사람들, 자신은 표를 살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 그때서야 실감났다. 첫날 밤 역 의자에서 잠을 청하다 보안 요원이 다가왔다. 어르신, 여기서 주무시면 안 됩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어디로 가야 합니까? 보안 요원은 잠시 머뭇거리다 말을 돌렸다. 추우시죠? 그 말이 허락이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대전역 3번 출구 가장 바람이 덜 부는 벽 옆에 자리를 잡았다. 그곳이 그의 주소가 되었다. 며칠 뒤 아들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다. 할아버지는 전화기를 한참 바라보다 받지 않았다. 그리고 그 번호를 천천히 지웠다. 그 순간 아버지와 아들은 서류상으로는 가족이었지만 인생에서는 완전히 남이 되었다. 대전역의 밤은 생각보다 길었다. 하지만 그 긴 밤이 끝나지 않을 것 같던 그 시간들이 나중에 할아버지 인생을 다시 뒤집는 시작이 될 줄은 아직 아무도 몰랐다. 그때는 그저 살아남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다 가버렸으니까. 대전역에서 사흘이 지나자 할아버지는 사람을 구분할 수 있게 되었다. 눈을 마주치는 사람, 시선을 피하는 사람, 그리고 아예 보지 않는 사람. 노숙자들 사이에도 질서가 있었다. 먼저 자리를 잡은 사람이 영역을 넘지 않는 것, 남의 종이박스를 허락 없이 쓰지 않는 것, 그리고 묻지 않는 것. 왜 여기까지 왔는지, 어디서 왔는지, 가족은 있는지. 그건 서로에게 상처가 되기 때문이었다. 할아버지는 어느 순간부터 이름으로 불리지 않았다. 어르신도 아니었고 아저씨도 아니었다. 3번, 대전역 3번 출구에 늘 앉아 있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었다. 사람들은 서로를 장소로 불렀다. 그게 덜 아팠으니까. 처음으로 무료 급식소에 간 날은 눈이 내리던 오후였다. 줄은 생각보다 길었고 생각보다 조용했다. 누군가 웃거나 떠드는 사람은 없었다. 숟가락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렸다. 할아버지는 밥을 3숟갈쯤 먹다가 손을 멈췄다. 눈앞이 흐려졌기 때문이다. 밥이 이렇게 뜨거웠나? 아니었다. 밥이 뜨거운 게 아니라 그동안 따뜻한 걸 너무 오래 잊고 살았던 거였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처음으로 크게 아팠다. 몸살이었고 기침이 멈추지 않았다. 누군가가 헌 담요를 덮어줬다. 3번, 오늘은 좀 심하네. 그 말 한마디에 이상하게 안심이 됐다. 누군가 자신의 상태를 알아주고 있다는 사실이 이제는 그것만으로도 위로였다. 사람은 이상하다. 바닥에 닿으면 더 내려갈 곳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 바닥에도 층이 있었다. 할아버지는 그걸 몸으로 배웠다. 돈이 없다는 것보다 아픈데 갈 곳이 없다는 게 더 무서웠다. 자존심이 사라지는 것보다 아무도 부르지 않는 이름이 더 무서웠다.
어느 날 새벽 할아버지는 역 화장실 앞에서 걸레를 들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청소를 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바닥에 흘린 물을 닦고 있었다. 이유는 없었다. 손을 움직이지 않으면 자기가 사라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 모습을 청소 반장이 잠시 지켜보고 있었다. 어르신, 그거 하실 필요 없어요. 할아버지는 걸레를 내려놓으며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그때 청소 반장이 이상한 말을 했다. 근데 손이 참 단정하시네요. 그 말은 칭찬도 아니고 동정도 아니었다. 그저 사실을 말한 것뿐이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할아버지 가슴에 오래 남았다. 그날 이후로 할아버지는 종종 역 안을 정리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고 아무도 말리지 않았다. 그저 몸이 기억하는 움직임이 그를 움직였다. 그는 한때 손으로 먹고 살던 사람이었다. 그 사실을 아직 아무도 몰랐다. 할아버지 자신도 잊고 있었으니까. 대전역의 겨울은 여전히 추웠다. 하지만 그 추위 속에서 작은 변화 하나가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 아무도 인생 역전이라고 부르지 않을 변화. 그저 사람으로 다시 서는 연습. 무료 급식소는 매일 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매일 다른 얼굴들이 있었다. 누군가는 하루만 왔다가 사라졌고 누군가는 계절이 바뀔 때까지 남았다. 할아버지는 그 중간쯤에 머물렀다. 이제는 줄 서는 법도 익숙했고 밥을 받으면 고개를 숙이는 타이밍도 알았다. 감사합니다. 그 말이 습관이 되자 스스로가 조금 사라지는 느낌도 들었다. 그날은 국이 유난히 짰다. 할아버지는 말없이 국을 남겼다. 그걸 급식소 한쪽에서 지켜보던 여자가 있었다. 나이는 50을 조금 넘겨 보였고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어르신, 국이 입에 안 맞으세요? 할아버지는 괜히 들킨 사람처럼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여자는 그릇을 내려다보다가 말없이 쇠국을 퍼왔다. 이건 조금 덜 짜요. 그 말투에는 불쌍하다는 기색도 동정도 없었다.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밥을 건네는 말이었다. 그날 이후 여자는 할아버지를 알아봤다. 3번 출구 어르신, 오늘은 좀 괜찮으세요? 누군가 자신을 기억해 준다는 것. 그건 이름보다 먼저 사람을 살게 했다. 며칠 뒤 여자는 밥을 다 먹은 할아버지에게 종이컵 하나를 건넸다. 안에는 따뜻한 보리차가 담겨 있었다. 손이 자꾸 떨리셔서요. 할아버지는 그 말에 자기도 모르게 손을 내려다봤다. 정말로 떨리고 있었다. 전에는 무슨 일 하셨어요? 여자의 질문은 아주 조심스러웠다. 할아버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공장에서요. 그건 반쯤만 진실이었다. 여자는 더 묻지 않았다. 묻지 않는 배려가 이곳에서는 가장 큰 예의였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오래된 기억을 꺼냈다. 젊었을 때 기계 소리 속에서 하루를 보내던 날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동작을 수천 번 반복하던 손. 그래서 손이 단정했던 거였다. 손은 주인을 잊지 않았다. 며칠 후 급식소 문 앞에
작은 안내문이 붙었다. 봉사자 보조 필요. 사람들은 그 글을 그냥 지나쳤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그 글자가 자기에게 말을 거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그날 여자는 할아버지가 밥 대신 식판을 닦고 있는 걸 봤다. 어르신, 누가 시켰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가만히 있으면 제가 없어질 것 같아서요. 여자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앞치마 하나를 더 내줬다. 그럼 이거 하시죠. 그날은 할아버지가 밥을 받지 않은 첫날이었다. 대신 밥을 나르는 사람이 됐다. 그 차이는 아주 작았지만 그에게는 세상만큼 컸다. 대전역의 겨울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할아버지는 처음으로 내일을 생각했다. 잠잘 자리가 아니라 할 일 있는 내일. 그것만으로도 숨이 조금 편해졌다. 앞치마를 두른다는 건 이상한 기분이었다. 노숙자가 아니라 봉사자도 아니고 직원도 아닌 상태. 그 애매한 자리에 할아버지는 서 있었다. 하지만 그 애매함이 오히려 숨을 쉬게 했다. 급식소에서의 일은 어렵지 않았다. 식판을 옮기고 바닥을 닦고 말없이 줄을 정리하는 일. 할아버지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해야 할 걸 먼저 봤다. 젊었을 때 현장에서 배운 습관이었다. 어르신, 이쪽은 그렇게 하면 더 위험해요. 처음으로 주의를 준 사람은 급식소 책임자였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바로 고쳤다. 변명도 설명도 없었다. 그 태도가 사람을 남겼다. 며칠 뒤 청소 반장이 급식소를 찾았다. 대전역 주변 공동관리회의 때문이었다. 그는 앞치마를 두른 할아버지를 보고 눈을 가늘게 떴다. 어르신, 전에 그분이시죠? 할아버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숙였다. 화장실 앞에서 물 닦고 계시던 분. 그 말에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청소 반장은 한참을 할아버지 손을 봤다. 여전히 손이 단정하시네요. 그 말은 이번엔 확신에 가까웠다. 그날 회의가 끝난 뒤 청소 반장이 급식소 책임자에게 물었다. 저분 원래 뭐 하시던 분이에요? 책임자는 어깨를 으쓱했다. 말을 잘 안 하세요. 근데 일은 정확해요. 그날 오후 청소 반장은 할아버지를 불렀다. 어르신,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할아버지는 이런 호출에 익숙지 않았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보통 끝은 같았으니까. 역 안청소가 아니라 기계 쪽인데요. 청소 반장은 말을 고르듯 천천히 이어갔다. 요즘 젊은 사람들도 잘 안 하려고 하는 자리예요. 할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먼저 반응했다. 기계. 그 단어는 그의 몸 어딘가를 툭 건드렸다. 급여는 많지 않습니다. 단기예요. 신분도 좀 복잡할 수 있고요. 청소 반장은 정직하게 말했다.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돈은 나중에 말씀 주세요. 청소 반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럼 왜 하시려고요? 할아버지는 한참을 생각한 뒤 대답했다. 제가 쓸모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그날 밤 할아버지는
대전역 3번 출구가 아니라 급식소역, 임시 숙소에서 잤다. 공식적인 잠자리는 아니었지만 비를 피할 수 있었고 문이 있었다. 문이 있다는 사실이 그를 오래 잠들게 했다.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는 수십 년 만에 기계 앞에 섰다. 기름 냄새, 금속 소리, 손에 닿는 감각. 몸이 먼저 움직였다.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손이 정확한 위치를 찾았다. 청소 반장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아직 아무도 이걸 인생 역전이라 부르지 않았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다. 대전역 3번 출구의 3번은 사라지고 있었다. 사람들이 다시 할아버지를 사람으로 보기 시작한 것이다. 기계는 사람보다 정직했다. 손을 대는 만큼 반응했고 대충 하면 바로 티가 났다. 할아버지는 그 정직함이 좋았다.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자기를 평가해 주니까. 작업은 역 안냉난방 설비 점검이었다. 문제가 생기면 기차가 늦어지고 민원이 쏟아지는 곳. 그래서 다들 피하려 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기계를 오래 들여다봤다. 소리를 듣고 진동을 느끼고 냄새를 맡았다. 이건 볼트 문제가 아니네. 그 말은 혼잣말처럼 흘러나왔다. 젊은 직원 하나가 옆에서 웃었다. 어르신, 그거 자동이라 손댈 데 없어요.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른 쪽 패널을 열었다. 그리고 잠시 뒤 기계가 멈췄다. 정확히 말하면 멈추기 직전에 꺼졌다. 아, 누가 전원 내렸어. 순간 작업장이 술렁였다. 청소 반장이 급히 달려왔다. 어르신, 무슨 일입니까? 할아버지는 패널 안을 가리켰다. 이 선 오늘 밤 버텼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모두가 그 선을 봤다. 겉보기엔 멀쩡했지만 안쪽은 이미 타들어가고 있었다. 이걸 어떻게 하셨어요? 젊은 직원이 조금 굳은 얼굴로 물었다.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예전엔 사람 대신 기계가 다치면 제가 책임졌습니다. 그 말에 현장이 조용해졌다. 청소 반장이 낮게 물었다. 정확히 어떤 일 하셨어요, 어르신? 할아버지는 한 번 숨을 고르고 대답했다. 발전소 설비 기사였습니다. 30년 넘게요. 그 말은 자랑이 아니었다. 사실을 말했을 뿐이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의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졌다. 어르신이 선생님이 되었고 지나치던 사람들이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 이 소리 정상인가요? 이건 언제 갈아야 합니까? 할아버지는 아는 만큼만 말해줬다. 모르는 건 모른다고 했다. 그게 현장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원칙이었다. 며칠 뒤 역 시설관리 팀장이 할아버지를 찾았다. 임시로 계신다고 들었는데 계속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조건은 아직 불완전했다. 계약도 명확하지 않았고 월급도 최저선이었다. 하지만 호칭 하나가 달랐다. 기사님, 그 한마디에 할아버지는 등이 펴졌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오래된 공중전화 앞에 섰다. 동전을 넣고 번호를 누르다 멈췄다. 아들 번호였다. 하지만
끝내 누르지 않았다. 지금은 전화할 이유가 아니라 살아갈 이유를 지켜야 할 때였으니까. 대전역의 밤은 여전히 시끄러웠다. 하지만 할아버지에게 그 소리는 다르게 들렸다. 기차 소리가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사람은 이름을 불려야 제자리에 선다. 대전역에서 할아버지는 오랫동안 번호였다. 3번. 그 숫자가 사라진 건 아주 사소한 계기였다. 시설관리팀 사무실 앞 호명 소리가 울렸다. 김 기사님. 할아버지는 순간 자기가 아닌 줄 알았다. 그 이름은 오랫동안 서류 속에만 있었고 입 밖으로 불린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기사님? 젊은 직원이 다시 불렀다. 그제야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네. 짧은 대답이었지만 목이 잠겼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할아버지를 번호로 부르지 않았다. 기사님, 이거 좀 봐주세요. 선생님, 잠깐 괜찮으세요? 부르는 말이 바뀌자 자세가 달라졌다. 고개가 조금 더 들렸고 걸음이 조금 더 단단해졌다. 급식소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앞치마를 내주던 여자가 어느 날 말없이 웃으며 말했다. 이제 여기 안 오셔도 되겠네요. 그 말에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제가 더 오고 싶습니다. 여자는 잠시 할아버지를 보더니 말했다. 그럼 이름으로 부를게요. 그녀는 할아버지 이름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왜 말 안 하셨어요? 할아버지가 물었다. 여자는 그릇을 닦으며 대답했다. 사람은 자기가 말할 준비가 될 때 이름을 꺼내거든요. 그 말에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며칠 뒤 시설관리팀에서 작은 사고가 났다.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보고서가 필요했다. 팀장은 할아버지에게 말했다. 기사님이 직접 써주시겠습니까? 펜을 쥐는 손이 잠시 떨렸다. 하지만 글씨는 여전히 단정했다. 보고서 맨 아래 서명란에 이름을 썼다. 자기 이름을 자기 손으로 쓰는 게 이렇게 무거운 일인지 그때 처음 알았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임시 숙소가 아니라 작은 고시원 방으로 옮겼다. 방은 작았고 낡았지만 혼자 쓸 수 있었다. 문을 닫자 밖에 소음이 뚝 끊겼다. 그 침묵 속에서 할아버지는 의자에 앉아 한참을 울었다. 소리 없는 울음이었다. 다음 날 아침 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받지 않으려다 받았다. 아버지, 아들의 목소리였다. 그 한마디에 할아버지는 숨을 멈췄다. 전화기 너머에서 아들의 숨소리가 먼저 들렸다. 급한 숨이었다. 아버지, 그동안 연락 못 드려서 죄송해요. 할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을 하면 과거로 돌아갈 것 같았기 때문이다. 아버지, 지금 어디 계세요? 그 질문은 안부가 아니었다. 위치 확인이었다. 할아버지는 그걸 바로 알았다. 왜? 짧은 한마디였다.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다 말을 꺼냈다. 집이 정리가 좀 필요해서요. 그 말 속에는 돌아오라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다. 그저 필요하다는 뜻만 있었다. 할아버지는 창문 없는 고시원 방을 천천히 둘러봤다.
작은 책상, 의자 하나, 깔끔하게 접힌 작업복. 예전 같았으면 그 말 한마디에 짐을 쌌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짐을 쌀 이유가 없었다. 나는 여기서 일한다. 할아버지가 말했다. 아들은 잠시 말을 잃었다. 일이요? 그 말엔 놀람보다 의심이 섞여 있었다. 아버지, 그 나이에 무슨 일을, 그 말은 끝까지 가지 못했다. 할아버지가 조용히 끊었다. 사람은 나이가 아니라 역할이 없어질 때 무너진다.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다. 아들은 다시 말을 이었다. 아버지, 저도 힘들었어요. 그 말은 변명이었고 동시에 구조 요청이었다. 하지만 이번엔 순서가 달랐다. 힘들면 버리면 안 된다. 할아버지는 그렇게 말했다. 목소리는 차분했다. 분노도 원망도 없었다. 그게 더 무서운 톤이었다. 아들은 한참을 말하지 못하다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한 번만 얼굴 볼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할아버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선택권이 자기에게 있다는 사실이 아직도 낯설었다. 시간을 좀 줘라. 그 말은 거절이 아니라 조건이었다. 아들은 작게 내라고 말했다. 그 내는 예전처럼 명령이 아니었다. 전화를 끊고 할아버지는 작업복을 정리했다. 주머니에서 오래된 사진이 나왔다. 결혼식 날 아들이 웃고 있던 사진. 그 사진을 바로 접어 서랍 맨 아래에 넣었다. 다시 꺼낼 수는 있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다음 날 시설관리팀장이 할아버지를 불렀다. 기사님, 정식 계약 이야기 좀 하시죠. 그 말에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대전역에서의 삶은 이제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선택하는 시간이 되고 있었다.